자, 1번은 포트폴리오 이론 한 문제짜리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옳은 것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자산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여기서 이미 틀려있죠. 위험은 체계적 위험도 있고 비체계적 위험도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죠. 그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가 가능하고, 만약에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만 된다면 이제 비체계적 위험은 모두 제거할 수 있죠. 이 수익률의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되나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에도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만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래야 되고요. 또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그거 맞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은 수익률이 동일 방향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분산 효과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전혀 제거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효율적 정서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 그러니까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투자안들을 우리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모여있는 성분이 바로 효율적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이다. 그래도 맞고요. 또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안들을 연결한 성분, 그 성분이 바로 효율적 정서니까 2번이 옳은 지문이고, 그지? 그다음에 3번에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이 동일한 위험도에서 더 이상의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없고, 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라. 이거는 무차별 곡선이 아니고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죠. 그 이유가 이제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도 더 많이 감소하라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 꼭지점을 따라가니까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보인다.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보이죠. 그로 효율적 전선이 아니고 바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이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 그러면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이고, 무차별 곡선이 위로 볼록하면 투자자는 위험 선호적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위험 혐오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게 우상향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최적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교차하는 점이 아니고,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습니다. 서로 접하는 점, 접점에서 각 투자의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되죠. 이번에 자산 비중 및 경제상황별 수익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그 확률이 호황일 때는 40%, 불황일 때는 60%니까 도표 속에 호황 옆에다가 40%를 적고 불황 옆에다가 60%를 적어놓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상가는 지금 상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 보면, 그지? 호황일 때는 20%인데 20%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40% 아닙니까? 이제 확률이. 그 확률을 곱합니다. 각 상황별 수익률에다가. 그럼 호황일 때는 2, 4, 8% 수익이 예상되고, 불황일 때는 10% 수익이 예상되는 확률이 60%니까 곱하면 6%죠. 그러면 14% 수익이 예상되는데 여기 자산 비중이 몇 프로? 20%가 있으니까 0.1을 더 곱해줘야 되죠. 그럼 14%에 0.1을 곱하니까 상가의 수익률은 2.8%가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호황일 때는 15%인데 확률이 40%니까 곱하면 6%가 되겠죠. 그리고 불황일 때는 10%지만 확률이 60%니까 곱하면 역시 6%. 그럼 이게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지금 12%인데 자산 비중을 오피스텔에 30%밖에 투자를 안 했죠. 30%를 또 곱해야 되겠지, 그지? 12%에 30% 곱하니까 오피스텔은 3.6% 수익이 예상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파트. 아파트는 호황일 때는 10%인데 확률이 40%니까 호황일 때는 4% 수익이 예상되고, 불황일 때는 8%지만 확률이 6%니까 4.8%. 그래서 이 아파트는 8.8% 수익이 예상되지만 자산 비중이 아파트에 50%를 투자죠. 그럼 이 자산 비중까지를 또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4.4% 수익이 나오니까, 자,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상가에서 2.8, 오피스텔에 3.6, 아파트에서 4.4, 세 개를 합치니까 7, 9, 10.8% 수익이 예상된다. 그런 뜻이 되네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전체 기대 수익률은 10.8이 되겠고요.
이 정도 계산 문제는 가뿐하게 이제 풀 수 있는 수준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어야 돼요. 기간이 n이고 이자율이 r일 때 현재 가치 및 미래 가치 계수가 다음과 같다면 계수를 이용한 계산과 관련해서 물어드린 건 지금 기억에 일시불의 내과 계수가 2입니다. 그러면 일시불의 내과 계수하고는 뭐하고 역수죠?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역수죠. 그럼 내과 계수가 2라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2분의 1이니까 0.5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1번에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당연히 2분의 1, 0.5입니다. 그러면 니은의 도표 속에 니은의 연금의 내과 계수가 10이에요. 그럼 연금의 내과 계수하고 역수는 뭐지? 감채기금 계수다. 그럼 감채기금 계수는 당연히 10의 역수니까 1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런 2번 지문에 감채기금 계수는 10분의 1이니까 당연히 0.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표 속에서 디귿의 연금의 현가 계수가 5입니다. 근데 연금의 현가 계수는 저당 상수하고 역수죠. 그럼 저당 상수는 5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5의 역수니까, 그지? 그럼 0.2가 되겠죠. 그래서 저당 상수는 지금 0.2까지 나와야 됩니다. 1번, 2번은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3번에 N년 후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불입할 금액을 구하는 계수. 이거는 뭐지? 감채기금 계수입니다. 그럼 감채기금 계수는, 불입할 금액을 구할 때 감채기금 계수 가지고 불입할 금액을 구할 때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필요한 금액에 해당 기간에 감채기금 계수를 곱해줘요. 필요한 금액이 얼마야 지금? N년 후 5천만 원을 만든다 그랬지? 그럼 여기다가 감채기금 계수가 아까 얼마에서 2번에서 10분의 1이니까 0.1이잖아요. 그죠?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0.1이니까 당연히 500만 원이 되겠죠. 매년 500만 원씩을 불입하면 N년 후에 5천만 원이 당연히 적립되겠죠. 그리고 4번에 N년 후에 10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라. N년 후 1000만 원이 현재 얼마인가? 뭘 계산하는 거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지?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요 일시불 금액 1000만 원에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얼마고? 0.5잖아. 기억에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2면은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2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0.5 하면 5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200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4번이 틀렸고요. 5번에 1억을 융자받고 원리금을 매년 균등 상환할 때 매기간 지불할 금액 일정액을 융자받고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는 계수는 저당 상수입니다. 이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어떻게 구했어요? 내가 융자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융자받은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돼. 저당 상수를. 근데 융자액 얼마 받고? 1억 융자받았겠지? 1억? 맞나? 그 5번에 1억이죠. 1억 융자받고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역수인데 연금의 현가계수가 5가 나와 있으니까 5분의 1, 즉 0.2를 곱하면 되겠지, 그지? 1억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앞으로 당연히 2천만 원씩을 불입하면 된다. 그런 뜻이네요, 그지? 매년 상환할 원리금은 2천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매년 연말에 5천만 원씩을 10년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는데 이 적금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10년 후 이 적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 지금 4번 문제는 뭘 계산하는 거죠, 지금?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라 이 말이잖아요. 매년 5천만 원씩 10년간 불입하면 10년 후 찾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 말이잖아요. 이제 그럼 여기 지문의 핵심이 바로 매년 5천만 원씩 이 말이 핵심이라. 이게 연금 아닙니까? 그냥 5천만 원이 아니고 매년 나왔으니까 연금이고 그리고 10년 후 미래 가치를 구하라. 10년 후 가치를 구하니까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지. 그 연금의 미래 가치는 매년 불입하는 연금 액수에 해당 계수인 연금의 내가 계수를 곱해준단 말이에요. 연금의 내가 계수. 이걸 곱하면 되는데 연금 금액은 지금 매년 불입하는 연금 금액이 얼마? 5천만 원씩을 불입한다 그랬잖아. 5천만 원, 그지? 이 지문에 나와 있는 합계 금액이 연금이에요, 바로. 그리고 연금의 내가 계수는 뭐야? 여기다가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연금의 내가 계수. 이 수식을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직접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고.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이율이 몇 프로가 그랬노, 그게? 10% 그랬죠, 그지? 이율이. 복리로 연 10% 그랬지? 그럼 이자율이 10%니까 0.1이고요. 그리고 1 플러스 이율이 10%니까 0.1에 10년간 불입하니까 10승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1 플러스 0.1의 10승은 1.1의 10승은 1.1을 10번 곱하는 건데 우리가 곱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2.59374 이렇게 값을 줍니다. 그럼 요 값이 2.59374 나와 있으니까 이 분자가
1.5937 사이가 되겠죠. 1을 빼니까, 그지? 그럼 1.5937 사이를 0.1, 10%로 나누면 어떻게 돼? 1.5937 사이에 0이 하나 더 한 단위 커지는 거니까 요 전체 값이 얼마가 돼? 15.937입니다. 그지? 937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요 15.937 사이 하면은 7억 9,600 얼마가 나올 거예요. 답이 4번이 되겠죠. 그죠? 요 수식, 이 연금의 미래가치 수식을 외워야 되는 거다. 연금의 내각에서 요 수식을 외우면 이자율하고 기간만 대입하면 요 값을 2.5937 사이 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1 빼가지고 0.1로 나누면 요 전체 값이 15.937 사이가 나오니까 5천만 원 곱해주면 되죠. 5번 문제. 다음에 보기에 주어진 항목들은 운용수지 계산과 관련된 것들인데 계산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금 그 박스 속에 보기에 들어있는 항목들이 그죠? 원리금 상환액이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리고 소득세, 감가상각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가지는 이제 그 수지 계산 과정에서 우리가 순용업 소득을 계산하려면 이제 봐라. 순용업 소득을 구하려면 유효총수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해야 되죠. 근데 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공실불량부채, 기타소득,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죠. 위아래에서 계산됐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원리금 상환액이고, 그리고 소득세,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감가상각비하고 자본이득세가 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박스 속에 있는 보기들은 전부 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에요.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을 안 한다는 말은 이 순용업 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면 순용업 소득을 구할 때 유효총수에서 차감을 하겠죠. 근데 경비에 포함이 안 되면 빼서는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1번 지문이나 2번 지문은 똑같은 지문이라 이 세 가지 항목은 전부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포함되지 않으니까 순용업 소득을 계산할 때 지출 항목이 아니다 이 말이 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면 순용업 소득을 구할 때 유효총수에서 빼야 되잖아, 그지? 지출 항목에 해당하니까. 근데 차감해서는 안 되겠죠. 고로 지출 항목이 아니다. 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비가 아니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경우 세전 현금 투자는 바로 순용업 소득이 되겠죠. 왜?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없다는 뜻이죠. 상환할 원리금이 없으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0이면 순용업 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가 같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 바로 순용업 소득 자체가 세전 현금 수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감가상각비와 융자 이자는 영업 소득세를 계산할 경우에는 알고 있어야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되기는 뭘 몰라도 돼? 몰라도 되면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는데 또 몰라도 되기는 소득세를 어떻게 구했나 순대이감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요. 외웠잖아. 이거 해놓고도 모른다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를. 세금 낼 때 그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지? 소득에. 근데 이 순용업 소득에서 순용업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순수익에다가 대손 충당금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예비 자금으로 수익에서 빼갖고 적립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수익에서 빼서 적립하는 거니까 수익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부과 대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줘?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빼야 되지. 그럼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알고 있어야 이제 과세소득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득세를 구하려면 당연히 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세금 공제를 받는 거지. 이걸 모르고 어떻게 세금 공제를 받아? 당연히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몰라서는 소득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는 의미가 없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장점이 바로 이 이자하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래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건데 지금 이상한 소리 하면 됩니까 지금?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감가상각비하고 이자를 알아야 소득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틀리는데, 지금 이 봐봐. 소득세 계산할 때, 그지? 순용업 소득에서 대손 충당금은 가산하죠? 그리고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뺍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주는 거지, 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과세소득을 산출할 때 여기에 원리금 전체를 빼서는 안 돼요. 융자 원리금이 아니고 뭐 융자 이자입니다. 거기 5번 항목에서 감가상각비 다음에 뺀 게 뭐야? 융자 원리금이라고 되어 있죠. 원금은 과세 대상이니까 빼면 안 돼. 융자 이자만 빼는 겁니다. 이자만 소득공제를 받는 거지 원금까지 소득공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이게 아주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 자체가 그냥 5분 지문 이런 거 자체가 그냥 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 게 이렇게 순대 이감 이렇게 외웠지 원감 외웠나? 순대 원리금이 아니라 말이야. 이자만 빼는 거야. 이자만. 원금은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하고 요거 이제 알면은 그지. 지금 6번 문제도 당연히 풀리겠죠. 올해 당연히 예상되는 건데 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려면은 소득세 계산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지금 6번에 순영업 소득은 1억 4천만 원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융자 원리금, 이 원리금이 바로 월부금 아닙니까? 이제 월부금이 지금 9천만 원이 나와 있어. 그러면 요거 차감하면 세전현금 수지가 5천만 원이 계산됐는데 이제 소득세를 계산해서 차감을 해야만 당연히 세후현금 수지가 구해지는데 소득세는 순대이가 순영업 소득이 1억 4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없고 여기서 이제 1억 4천에서 원리금이 아까 9천이었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이 9천인데 그 중에 이자만 소득 공제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자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7천만 원이 그지? 요거 차감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1천만 원이네. 1천만 원 차감하고 1억 4천에서 8천 빼니까 6천만 원 남죠. 과표가 6천만 원 잡혀서 가시소득이 여기에 세율이 30% 그랬으니까 소득세는 1,800만 원 아닙니까 이제? 그럼 세전 현금 수지가 5천만 원인데 소득세가 1,800이 나왔으니까 야 세후 현금세는 3,2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없이 그지? 요 순대 이감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 소득세 계산 과정을 외워야만 올해 요 세후 현금 수지 계산까지가 예상되는 계산 문제니까 한 문제를 득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번, 6번 두 개 묶어가지고 아주 잘 해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부동산 투자 분석기법 중 할인 현금 수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순행가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한 금액. 요 이제 그 순현가라는 게 그지? 순행가, 순현재 가치는 바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입니다. 그지? 근데 요 유입이라는 게 뭐고? 이게 수입이죠. 그러니까 수입의 현재 가치 총액. 여기서 유출이 뭐야? 비용이죠. 이 비용 또는 지출의 현재 가치 총액을 차감한 값. 똑같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 그 부분이 바로 유입의 현재 가치를 뜻하고 뒤에 비용의 현가 총액이 유출의 현재 가치를 뜻하는 거죠. 바로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값이 순행가니까 1번은 전혀 하자가 없는 지문인 거 그지? 왜 2번에 수익성 지수, 수익수수는 분자에 뭐가 가야 돼요? 분자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분자에 위치하고 유출의 현재 가치가 분모에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분모를 읽을 때 대안이라는 용어가 분모에 붙는 거지 분자에 붙는 게 아니잖아, 그지? 수익수수는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 비율 그래야지. 지금 분모자가 바뀐 거지. 이번은 유입의 현가에 대한 유출의 현가를 말한다. 그러면 분모가 유입의 현가가 분모에 간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수익수수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죠? 분모자를 뒤바꿔버린 거니까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 그 비율이 바로 수익성지수입니다. 이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문들이에요. 시험에 매년 그냥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 순행가나 수익성수 내부 수익률의 개념은 그죠? 항상 그냥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저런 할인율이다. 그러니까 유입과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니까 순행가는 0으로 만들어주고 수익수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순행가를 0이 되게 만들고 수익수수를 1이 되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내부수익률법으로는 투자 결정을 할 수 없다. 내부수익률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투자 안에서 복수나 허수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내부수익률법은 투자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투자 결정을 하지? 내부 수익률은 투자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투자 결정을 합니까?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인데 뭐 기대 수익률하고 뭐 어쩌라고? 기대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을 비교하라고? 기대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이 같은 말인데 뭘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내부 수익률이 더 클 때 투자하는 방법.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법이잖아요, 그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그지? 그죠? 그런데 요 내부 수익률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지금 A라는 한 개의 투자는 있단 말이야. 근데 투자자가 A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는 A 투자를 해서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 투자를 해서
내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것 아닙니까? 투자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을 하죠. 근데 똑같은 투자인데 수익을 측정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수익이 15% 수익이 예상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8%밖에 수익이 예상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3%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5%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한 개의 투자에서 여러 개의 이 복수의 내부 수익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내부 수익률 부분 하나의 투자 안에서 여러 개의 복수의 내부 수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비율을 결정한다.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가장 큰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투자 결정 자체를 못 해요. 왜 그래? 지금 요 경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지만 이런 경우는 전부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럼 뭘 기준으로 어떤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이런 경우는 투자 결정 자체를 못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내부 수익률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행가법하고 내부 수익률의 결과서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때는 무조건 순행가법을 따라라. 순행가법이 이론적으로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순행가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부 수익률은 이런 극단적인 단점이 있어요. 하나의 투자에서 복수의 내부 수익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투자 결정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부 수익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투자 분석 기법은 바로 순행가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안이 한 개밖에 없다. 투자안이 하나라면은 순행가법이나 내부 수익은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죠. 근데 투자안이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존재할 때는 순행가법에서는 A의 투자자 결정이 내려지면 내부 수익법은 B의 투자자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순행가법하고 내부 수익의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순행가법을 따라야 한다 그랬지. 왜? 순행가법이 월등히 우수한 투자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도 함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연평균 순행가. 이 순행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이 순행가입니다. 그런데 그냥 순행가가 아니고 연평균 순행가. 지문에 한번 등록했죠. 우리 시험에. 연평균 순행가. 이미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거는 전체 순행가가 있죠. 전체 순현재 가치에서 해당 기간의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게 바로 평균 순행가야. 연간 평균. 전체 순행가에서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연평균 순행가가 산정되는데요. 이건 시험에 우리 한번 이제 등장한 게이기 때문에 이 지문 자체가 당연히 기억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연평균 순행가도 순행가법의 일종 아닙니까? 연평균 순행가니까 순행가는 순수한 현재 가치니까, 이거 화폐 가치를 현재 가치와 시키는 것 아니겠어, 그지? 그러면 연평균 순행가법도 당연히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순행가법하고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8번에 부동산 투자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 부채 감당률이 2이고 순영업 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에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최대 부채 수입액은 500만 원이 된다. 그렇게 했죠. 왜냐? 자, 이것도 부채 감당률, 비율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비율이지. 어떤 형태로든 시험에 등장하는 비율이 바로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죠. 근데 부채 감당률이 2이고 연간 순영업 소득이 1,000만 원이다 이 말이야. 그럼 매년 상환할 수 있는 최대 부채 서비스액, 요 최대 원리금은 5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죠? 1,000만 원 나누기 2니까. 연간 상환할 최대 부채 서비스액은 바로 500만 원이 되겠고 대부 비율이 60%면 부채 비율은 당연히 150%가 되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을 가지고 부채 비율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부채 비율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부채가 바로 뭐야? 이게 대부 비율이지. 그리고 지분은 지분 비율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바로 대부 비율을 지분 비율로 나눈 값입니다. 대부 비율을 지분 비율로 나눠주면 그게 부채 비율이 되는데 이 대부 비율하고 지분 비율을 합치면 100이 돼야 되죠. 그럼 대부 비율이 60%면 지분 비율은 몇 프로? 40%가 되는 거지. 그럼 부채 비율은 60 나누기 40이니까 당연히 1.5가 나오니까 150%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지?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야. 50%. 대부 비율이 50%다. 대부 비율이 50%일 때는 부채 비율이 몇 프로가 나와요? 100% 나와야지. 왜? 대부비율이 50%면 지분비율도 50%란 뜻이니까, 그지? 그럼 부채비율은 50분에 50이니까 당연히 100%가 나오는 거지. 이 대부비율 가지고 부채비율을 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꼭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 적을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작다 그래야죠. 채무 불이행률.
그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 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이죠, 그지? 그 채무 불이행률이 적으면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이 작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0에 가까워서 작을수록 양호한 거죠. 이 채무 불이행률, 분모가 뭐죠? 분모가 뭐라고? 분모에 유효조소득,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유효조소득에서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채무 불이행률이라 한다 말이야, 그지? 근데 이 분모에 순영업 소득이 아니고 유효 소득이 들어간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유효 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비율을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죠?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단 말이야. 손익분기점의 측정 지표, 바로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률입니다. 전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비율들. 직접적인 시험 지문이고 시험 문제입니다. 바로. 네 번째, 어떤 부동산의 순영업 소득이 3천만 원이고 총 투자액이 6억인 경우에 종합자본 환원율은 5%가 되겠지. 왜? 종합자본 환원율 뭐하고 역수죠? 종합자본 환원율. 요거는 뭐하고 역수고? 그렇지. 순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뭐 기계적으로 입에서 주르륵 하고 나와야 됩니다. 요게 지금 아직까지 이런 용어들이 안 들어온다. 그럼 뭐 내년에 만나는 거야. 그냥 올해 시험장에 가면 안 돼. 순소득 성수를 자본의 수가 나는데, 그지? 이 순소득 성수는 총 투자 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분모해 가죠. 총 투자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요놈하고 이제 역수가 뭐라? 종합자본 나누니까 종합자본 나누는 총 투자 금액에서 순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아닙니까, 이제? 근데 총 투자 금액이 지금 얼마고? 6억이고 연간 예상되는 순영업 소득이 3천만 원이 그랬죠. 그럼 당연히 종합자본 나누는 5, 6, 30이니까 당연히 5%가 돼야 되지. 5, 6, 30이니까 종합자본은 5%. 그럼 종합자본 할인율이 5%이다. 5%는 분수로 얼마죠? 20분의 1이다. 20분의 1이 5% 아닙니까, 이제? 자, 여러분들이 분수 10분의 1이면 얼마고, 이게? 0.1이니까 이게 10분의 1이면 10%가 되죠. 그리고 5분의 1이라. 5분의 1은 몇 프로? 20%가 되죠. 20분의 1은 몇 프로? 5%가 됩니다. 자, 이 분수를 가지고 비율로 환산을 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봐라. 10분의 1을 비율로 환산할 때는 분자 1을 100으로 더 100으로 놓고 분모로 나누면 돼. 그럼 100 나누기 10은 얼마고? 10%가 되는 거야. 10. 5분의 1을 비율로 환산해라. 분자 1을 100으로 두고 5로 나누면 돼. 그럼 100 나누기 5 하면 얼마? 20. 비율로 환산할 때. 그 다음에 20분의 1을 비율로 환산하라. 그럼 1을 100으로 두고 20으로 나눠. 100 나누기 20은 얼마? 100 나누기 20도 안 돼, 이제. 5. 그러니까 비율로 환산할 때는 분자 1을, 그죠? 100으로 놓고 분모로 나눠버리면 그 값이 바로 비율이 바로 산정됩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 산수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5%나 20분의 1 수학적으로 같은 것 아닙니까, 이제? 20분의 1을 비율로 환산하라. 그러면 이 분자 1을 100으로 두고 분모로 나눠주면 바로 비율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봐봐. 지금 종합자본 환원율이 5%가 나왔잖아요. 5%면 이제 이 종합자본 환원율이 5%일 때 순소수는 얼마가 된다. 요까지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5%면 이게 5%가 몇 분의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 역수인데 20분의 1의 역수는 20이라는 걸 알죠? 분모 문자를 바꾸면 되니까, 그지? 그럼 5%가 20분의 1이라는 걸 알아야 순소득 성수, 자본 회수 기간이 20년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지? 5%하고 20분의 1이 같다는 걸 알아야 20분의 1의 역수가 바로 종합자본 환원율 역수가 순소득 성수, 자본 회수 기간이잖아, 그지? 그럼 바로 종합자본 환원율이 5%이면 자본 회수 기간은 20년이다. 이게 바로 딱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 종합자본 환원율이 10%면 자본 회수 기간은 10년. 종합자본 환원율이 20%면 자본 회수 기간은 5년 이렇게 되겠죠. 종합자본 환원율이 10%야. 그럼 10%는 10분의 1 아닙니까? 10분의 1의 역수는 뭐? 10. 그러니까 종합자본 환원율이 10%면 자본 회수 기간은 10년 이렇게 되겠지. 종합자본 환원율이 20%야. 20%면 1년에 20%씩 몇 년을 회수하면 100%가 회수되노? 그럼 자본 회수 기간이 5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0%는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의 역수가 5 아닙니까? 그 20% 5분의 1하고 역수가 자본 회수 기간이잖아. 그지? 종합자본 환원율하고 역수가.
바로 종합자본율이 5%다. 그러면 자본회수가는 5%씩 20년을 회수해야 100%가 회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회수가는 20년 이렇게 되겠죠. 종합자본율이 50%면 자본회수가는 2년, 50%씩 2년이면 회수가 돼. 종합자본하는일이 2%면 자본회수가는 50년. 2에다가 뭘 곱해주면 100이 나와. 50을 곱해라고. 그죠? 머리가 한참 복잡하구나 지금 갑자기 막 집에 가서 연구해라. 자 뒤로 넘게. 바쁘다 지금. 오늘 금융론 해야 돼. 지금 투자론 시간이 아니야 지금. 지난주에 한 거야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5번 지문 이렇게 이제 자본 회수기간이 5년이다. 자본 회수기간이 5년이라면 순소득 선수가 5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 자본 회수기간인 순소득 선수하고 역수가 종합자본 환원율이지. 그럼 5의 역수니까 종합자본 환원율은 당연히 20%. 자본 회수기간이 10년이면 종합자본 환원율은 10%. 자본 회수기간이 50년이면 종합자본 환원율은 2% 이렇게 되네. 2%. 그죠? 50년이면 1년에 2%씩 50년을 회수해야만 100%가 회수되는 것까지 종합자본은 2% 이렇게 되겠죠. 요령 알겠지? 야, 이 의림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순소득 선수, 자본 회수기간하고 요놈 역수인 종합자본 환원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게 의림시험에서는 그죠? 반드시 시험에 등장합니다. 이 종합자본 환원이라고 순소득 선수인 자본 회수기간은 의림시험에서는 반드시 등장하는 비율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에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투자 금액과 회계적 수익률이 동일한 두 투자의 경우에는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이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보다 내부 수익률도 높고 수령가도 크고 그래서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지 투자 후에 수익이 들어오죠. 근데 사학기간이 예를 들어서 그지 5년이라고 가져보자. 사학기간이 자 내가 투자 금액이 지금 0년 차에는 나가는 금액이 투자 금액이죠. 1억이 나간다고 가져보자. 1억. 근데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해서 계속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첫 해에 4천만 원 들어오고 2차 뒤에 3천만 원 들어오고 3차 뒤에 2천만 원 들어와요. 4차 뒤에 1천만 원 들어와. 그럼 총 얼마 들어와? 1억 들어왔죠? 그럼 자본 회수기간이 4년 걸린다는 뜻이다. 그지? 근데 요렇게 이제 A처럼 현금 유입이 초기에 클 수가 있고요. 또 B처럼 자 1차년 뒤에 1천만 원 들어오고 2차년 뒤에 2천만 원 들어오고 3차년 뒤에 3천 들어와요. 4차년 뒤에 4천만 원 들어와. 그럼 4년 동안 총 들어온 돈은 1억씩 똑같이 다 회수가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해도 1억 들어왔고 이렇게 해도 4년간에 1이 들어왔으니까 A도 자본 회수 기간이 4년 B도 자본 회수 기간이 1억을 회수하는데 걸린 기간이 4년 아닙니까? 그지? 근데 A하고 B 중에 뭐가 더 유리하다고? A가 훨씬 유리한 거야. 왜? 후기의 유입이 큰 것보다는 초기의 유입이 큰 게 훨씬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자가 비싸다고요? 이자가 덜 나간다. 그렇습니다. 할인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할인율이 요 들어오는 건 전부 미래가치죠.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현재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을 해야 되죠. 할인을 해야 되잖아, 그지? 미래가치를 가지고 현재가치를 계산해서 이자율만큼 할인을 해야죠. 깎아야 돼. 현재가치가 계산되잖아요. 근데 후기의 유입이 커질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야. 깎는 비율이. 그러니까 화폐가치가 낮게 산정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유입이 큰 투자하니 후기에 유입이 큰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 할인율이 낮아가지고 현재 가치가 높게 산정돼 나오니까. 그래서 수령가도 커지고 내부수도 커지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80세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81세, 82세에 들어온 돈이 더 많아야 좋지. 85세, 6세, 7세에 돼서 후기에 들어온 돈이 더 많으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뒤질 수 있다 이런 뜻이라.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로 사업 후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유입이 들어온 돈이 많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 왜? 현재 가치가 높게 나타나기 그렇습니다. 할인율이 적어져서.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항상 투자 후에 유입은 사업 후기보다는 초기에 큰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할인율이 적어서 현재 가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히. 자, 이것도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알아두고 계셔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독립적인 단일 투자에서 수령가가 0보다 큰 경우 내부 수익은 반드시 요구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외가 없죠. 수령가가 0보다 크면은 유입의 현재 가치가 유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다는 뜻이죠. 그럼 흑자가 예상되는 경우라. 고로 내부 수익률도 반드시 요구보다 커지게 되고 또 수익성 지수도 반드시 1보다 큽니다. 수령가가 0보다 크면. 그다음에
순행가가 만약에 0이다. 순행가가 0이라면 유입의 현재 가치하고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수익순수는 반드시 뭐가 되고 1이 됩니다. 1. 순행가가 0일 때는 수익순수는 무조건 1. 그리고 내부수와 요구수는 반드시 어떻다? 같다. 왜? 순행가가 0일 때는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는 뜻이라요.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가 같으니까 순행가가 0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수익순수에서도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수익순수도 당연히 1이 되겠지. 그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면은 손익분기점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뜻이죠. 본전 유입과 유출이 같으니까 그지? 그러면 내부술과 요구술도 반드시 일치해야지. 그래야 손익분기점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순행가가 0이면 수익수는 반드시 1, 내부술과 요구술도 반드시 같다. 또 순행가가 0보다 크면 수익수도 반드시 1보다 크고 내부술도 반드시 요구술보다 큽니다. 그리고 순행가가 0보다 적을 때는 음수가 나올 때는 수익수도 반드시 1보다 적어요. 순행가가 음수 0보다 적은 값이 나오면 유출이 더 크다는 뜻이죠. 유입보다. 그럼 수익수 중에서 이 분모에 있는 유출이 분자에 있는 유입보다 더 크면 수익수도 1보다 적은 값이 나와야지. 그지? 그리고 유출이 더 크면 적자가 예상되는 거지. 그리고 내부 수익률도 요구수보다 적어요. 그래야 적자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순행가가 0보다 적으면 수익수도 반드시 1보다 적고 내부수도 반드시 요구수보다 적어집니다. 세 가지 관계 알겠지? 지난주 우리 정리했잖아. 그지? 3번에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큰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익성지수는 1보다 클 때,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클 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채 요 3번의 후반부 지문이 뭐 늘 나오는 겁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은 순여업 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을 충분히 감당한다는 뜻이 되고 1보다 적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으면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원리금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하는 겁니다. 요 지문도 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호 배타적인 투자일 경우에는 순행가법과 내부순위법에 의한 선택의 결과는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내부순위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가 아니고 순행값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5번 질문부터 한번 봐. 여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행값법과 내부순위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뭐냐면은 5번 질문이 그지? 투자안이 한 개일 때는 순행값법이나 내부순위법은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요. 투자안이 A 하나밖에 없다. 근데 순행값법에서 투자하자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내부순위도 반드시 투자하자는 결정이 내려져요. 투자안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순위법은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근데 투자안이 지금 5번 지문처럼 여러 개의 투자안이 동시에 있다 이 말이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다. 그러면 순행값법에서는 A하고 B의 투자자는 결정이 내려지면 내부순위법은 C하고 D의 투자자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순행값법하고 내부순위법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투자안이 2개 이상이 존재할 때는 그지? 순행값법은 A가 더 낫다. A의 투자는 결정이 내려지면 내부순위법은 B의 투자자 이렇게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서로 다른 길가 나올 수도 있자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순행값법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내부순위법을 사용한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길가 나올 때는 반드시 순행값법을 따라야 한다. 첫째, 순행값법이 월등히 우수해요. 그 우수한 이유가 있지. 할인율로 순행값법은 요구순위를 사용하지만 내부순위법은 내부순위를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내부순위율이 사용되는 내부순위법은 이 한 개의 투자에서 여러 개의 복수나 헛수의 내부순위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구순위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순행값법이 훨씬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행값법은 가치 가산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가치 가산 원칙이 적용되니까 반드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순행가가 0보다 큰 투자만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 각각의 순행가를 합친 전체 순행가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 가능하다. 부의 극대화가 가능한 게 순행가법밖에 없어. 근데 내부순위법은 가치가산 원칙 자체가 적용이 안 되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순위법하고 순행가법의 결과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는 순행가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 그 말입니다. 10번 다음 A 투자의 수행가와 수익수 내부 수익은 각각 얼마겠는가. 뭐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아이고 니네 해라 하고 그냥 넘어가지. 풀어야 돼. 이런 거는 아주 쉬운 거니까. 자, 수행가는 그지 봐봐라. 수행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값이 수행가죠. 그 다음에 또 내부 수익은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 아닙니까 그지?
수익 순지수는 그지?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뭐야?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똑같도록 유입의 현재 가치하고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지? 지금 요 순행가도 구하고 수익수수도 구하고 내부 수익도 계산해봐라 그랬는데, 요 순행가를 계산할 때 수익수수나 이 뭐 내부 수익을 구할 때 유출은 항상 이 나가는 유출 투자 금액은 지금 현재 추출한 거 언제나 화폐 가치가 현재 가치죠. 근데 유입은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들어오니까 이거는 반드시 미래 가치라. 그래서 요걸 이제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게 초점이죠, 그지? 근데 사업 기간은 항상 1년만 나와요. 거기 단서에 보면 투자 기간은 모두 1년이다. 2년이 되면 이게 이 현재 가치 구할 때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우리 시험은 항상 1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율이 그지? 10%인지 20%인지 이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로 사용되는데 할인율이 10%인지 20%인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만약에 지금 거기 보면 금륜의 현금 지출 해가지고 2천만 원이 명시돼 있죠. 그죠? 금륜의 현금 지출 2천만 원이 뭡니까? 그 2천만 원이 유출의 현재 가치다 말이야. 그러니까 유출은 지금 현재 가치 항상 이거는 현재 가치입니다. 금륜에 나가는 돈이란 말이야. 지금 투자 실질에서 2천만 원이 나간다는 뜻이죠. 그럼 사업 기간이 1년이니까 1년 후 내년에 유입이 들어오겠죠. 근데 내년에 들어온 유입이 3천만 원이죠, 그지? 근데 요 3천만 원은 뭐라? 미래 가치란 말이야. 그럼 요걸 현재 가치로 바꿔야 3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바꿔야 수령가라든가 수익수수가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1년 후 들어오는 3천이 현재 얼마인가 이걸 구해야 되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1년 후 3천만 원이 현재 얼마인가? 그럼 일시불 3천만 원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잖아, 그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요걸 곱하면 이제 이게 현재 가치가 되잖아, 그지? 근데 요거는 사업기간이 1년이니까 1성, 이선 없으나 똑같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지, 할인율이. 이 요구수익, 할인율이 요구수익인데 20%니까 0.2 아닙니까? 그럼 분모가 1 플러스 0.2에 1성이니까 1.2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항상 요 유입은 언제나 내년에 들어오는 미래 가치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 10%가 나오면 요 금액을 1.1로 나눠주면 돼. 20%가 나오면 1.2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죠? 사업 기간은 1년만 나오니까 이거는 일선이나 똑같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0.2니까 1.2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3천만 원을 1.1로 나누는 게 현재 가치니까 얼마고? 3천만 원 나누기 1.5 하면 1.2 하면 2,500만 원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유입이 이제 원래 유입이 1년 뒤에 들어온 거는 3천인데 그걸 현재 가치로 바꾸니까 얼마라고? 2,500만 원이라고. 3천 나누기 1.2니까. 그지? 그럼 요 차액이 순행가니까 순행가는 당연히 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유입의 현재 가치가 2,500만 원인데 유출의 현재 가치는 얼마고? 2천만 원이잖아, 2천만 원. 유출의 현재 가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금액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그럼 수익수수는 얼마? 2,500 나누기 2천이니까 1.25가 나왔죠. 그 순행가는 500, 수익수수는 1.25.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그죠? 내부 수익률은 봐라.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인데 유출의 현재 가치는 얼마고?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유입이 얼마고? 3천만 원인데 요거는 미래 가치잖아요. 그럼 요걸 이제 현재 가치로 바꾸면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을 곱해줘야 현재 가치가 되지. 그럼 요게 이제 유입의 현재 가치고 요게 유출의 현재 가치라. 요 놈하고 이걸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요 R 이게 내부 수익인데 이게 몇 프로냐 이걸 구하라 이 말이야. 내부 수익은. 그러면 이제 분자가 1이니까 3천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R에 1승이죠. 이선 없어서 똑같이. 요거하고 뭐하고 같다? 2천만 원이 똑같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 분모 요걸 구하려면 요거 나누기 이거니까 1 플러스 R이 3천만 원 나누기 2천만 원이라 3천만 원 나누기 2천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1.5지. 그럼 1 플러스 R이 1.5니까 고로 R은 얼마? 0.5가 되네. 그지? 0.5니까 50%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내부 수익률이 50%이 말인데요. 원래 내부 수익률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니까 요 수식에 대비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건데 이렇게 풀면 어렵잖아요. 근데 쉽게 푸는 요령을 알려줬죠, 제가. 내부 수익률하고 같은 말이 뭐라? 기대 수익률이나 내부 수익률이 같은 건데, 그지?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투자 금액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예상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 그지?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서, 투자 금액에서 예상 수익이 얼마를 차지하나 이 비율입니다. 응? 지금 투자 얼마 했습니까? 금년에 현금 지출 얼마고 지금 2천원 아니야? 2천만 원, 그지?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 투자 금액이잖아. 금년에 나가는 현금 지출이 투자 금액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얼마 들어와? 3천만 원 들어오죠. 1년 후에. 3천만 원 들어오는데 3천만 원은 전부 수익이 아니잖아요. 투자 금액 2천을 회수하고 남는 게 수익 아니야. 그럼 수익이 얼마 예상된다는 뜻이라? 1,000만 원 예상돼 이 말이잖아. 내년에 3천만 원 들어오니까 3천에서 2천 투자 금액 제외하고 나면 1,000만 원 남는다는 뜻이죠. 그럼 2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나와. 몇 프로고 수익률이? 2%니까 50% 아닙니까? 이게 내부 수익률이야. 똑같아. 요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구하나. 이게 훨씬 쉽잖아. 그지? 투자금에서 수익이 얼마를 찾았나 그 비율이니까 투자금에서 예상 수익이 찾아난 비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이니까 요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물론 원리는 이렇게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는 건데 그죠? 예전에 시험에 우리 나왔을 때도 요렇게 구하라는 거지만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그냥 투자금에서 예상 수익이 찾아난 비율 요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요 지금 10번 문제도 올해 딱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순행가하고 내부 수익률 수익 순수는 빠지고 순행가하고 내부 수익률을 계산한 문제를 한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세 개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제로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만들어준 건데요. 진짜 잘 봐두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대로 다 유형이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오늘 나갔던 문제들은 진짜 전부 다 해결점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오늘 문제는 전부 올해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해결점을 갖추고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서도 그죠? 물어서라도 알려고 하고 모르는데 옆 사람도 모르면 어떡해? 둘 다 같이 오세요. 둘 다 옥상에 올라가지 말고 둘 다 같이 와가지고 해결하고 가셔야 돼. 자, 이제 금융론 갑시다. 금융론은 보통 이제 한 5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거의 정해져 있어. 1순위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그제 금리 조정 방식하고 상환 방법이죠. 원래 금리 조정 방식은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있죠.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정의할 때 차입자하고 대출자 간에 누구에게 유불리가 생기는가를 따질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차입자가 돈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야 되죠. 그 원리금을 어떻게 상환해 가는가, 원리금 상환 방법,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그 왼쪽 페이지에 110페이지 금융의 개요에서 이제 보면 금융은 이제 그 부동산 금융은 토지 금융도 있고 주택 금융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면 주택 금융을 뜻해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차입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 주택 금융이 그냥 부동산 금융인데 이 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고자 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다 그지? 무주택 서민하고 건설업자. 이 서민이 대상이 되는 주택 금융을 주택 소비 금융 또는 저당 대부라고 하고 그지? 거기 도표에 있잖아. 그 박스 속에 주택 금융은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 두 가지 첫 번째 도표에 나와 있죠. 이 주택 소비 금융이 바로 무주택 서민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택 개발 금융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 소비 금융은 차입자가 주택 소비자, 그 무주택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지?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대출해 주지. 그리고 상환은 10년에서 30년까지 나누어서 장기간 분할 상환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금리도 아주 낮게 제공하고 기간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저리로 대출이 이어지고 주택의 수명이 다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담보 제공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그지? 근데 주택은 또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지? 영구적이는 못하고 반영구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당대부 주택 소비금융을 반영구적 저당 또는 그냥 반절을 빼고 영구적 저당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건설업자가 대상이 되는 자금조달이 건축대부 주택개발금융인데 그죠? 이거는 자금조달 규모도 크고 도산 강수도 높으니까 기간도 짧고 금리도 높게 적용해. 그래서 단기 고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대출도 건축자금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주지 않고 건축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단계별로 대출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단계별 대출입니다. 저당대부는 일시불 대출에 분할 상환이지만 건축대부는 단계별 대출에 일시불 상환입니다. 그지? 공사가 끝나면 분양대금에서 일시불로 바로 상환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박스는 주택금융의 원칙하고 기행을 구분하는 건데 이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주택금융의 원칙이 중요한 거죠. 원칙은
금융기관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할 4대 조건을 금융의 4원칙이라 한다. 그지?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실행되려면 충분한 자금이 확보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가 자금 확보. 두 번째는 그 차입 대상이 대부분 무주택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저리로 대출 금리를 책정하라. 장기 저리의 대출 금리 책정. 세 번째가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자금이 부족해서 또 다른 대출을 실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상환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환에 대한 보장. 그 상환에 대한 보장을 채권 보전이라는 거예요. 자기 돈 받을 우리가 보전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채권 보전.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할 때 일시불로 대출을 하고 분할 상환을 받죠. 저당 대부분은 일시불 대출을 분할 상환이라고 그랬지. 그럼 목돈으로 빌려주고 푼돈으로 회수하는 셈이라.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금이 고갈되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자금을 확보하려면 자기가 그 차입자에게 대출해 줄 때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 빌려주죠. 그 저당권을 모아서 상보로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바로 저당 유동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 저당 채권 유동화. 이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자금을 확보해서 또 다른 대출이 시행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돼요. 자금 확보, 대출금리 책정, 그 다음에 대출 채권 유동화, 채권 보전. 요 4가지를 금융의 4원칙이라 하는데 원칙하고 기능은 다른 거죠. 이 기능은 뭐냐면 금융기관이 이제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 부동산에 나타나는 좋은 영향들이 있겠죠. 무주택자들이 돈 빌렸다. 자기 집을 쉽게 살 수 있죠. 그죠? 그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 자가주택 구입이 활성화되고 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겠지. 그죠? 그리고 자금 여력이 또 생겼으니까 저축을 유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나타나죠. 이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에 나타나는 좋은 영향을 기능이라는데 기능하고 원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금융의 4원칙을 외우셔야 됩니다. 4원칙. 자금 확보, 대출금리 책정, 대출 채권 유동화, 그리고 채권 보전. 요 4가지 원칙을 외우고 원칙이 아닌 게 기능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아셨지? 실제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실제 금융의 원칙이나 기능을 구분한 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다음 중 부동산 금융을 통해서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로 틀린 것 이런 게 나와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금융의 기능을 묻는 거죠. 기능을. 차입자나 무주택 서민들이나 건설업자에게 자금을 실행하면 그 사람들에게 자금 여력이 생겼잖아요. 그럼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 안정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자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그지? 그리고 뭐 또 주택을 쉽게 구입하려고 하니까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경기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타나겠지. 이런 게 이제 금융의 기능인데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기능 이런 거는 다 이제 알 수 있는 수준이 될 건데 이제 그 왼쪽 페이지 여백이 있지.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이 책은 참 중요한 게 많이 빠져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또 특징입니다. 중요한 게 많이 빠져가지고 금융에서 2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부동산 금융의 종류는 반드시 2년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부동산 금융은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제 뭐 부동산 금융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직접 금융, 간접 금융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제도권 금융, 비제도권 금융으로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분류하는데 그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지? 지분 금융, 그다음에 부채 금융, 매자님 금융을 구분하는 겁니다. 요게 그냥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매년 2년에 한 번씩은. 근데 작년에 이제 박수 속에 이제 사례를 넣고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개수가 몇 개냐 해서 작년에 나왔으니까 뭐 올해 나올 확률은 없겠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작년에 나왔다고 올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지분으로 등장하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이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지분하고 같은 말이 뭐라? 주식, 정권, 지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분금융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해 오는 거죠. 그지? 그게 지분금융이고 부채는 그죠? 사채를 발행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 빚 설정하고 돈을 빌리면서 빚을 지는 거야. 부채를 끌어안는다 이 말이니까. 그지? 지분금융을 대표하는 게 뭐 있어요? 리츠라든가. 그러니까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하고 신디케이터 중에서도 소금의 신디케이터를 뭐라 해? 조인트 벤처. 그리고 유무상증자, 기업에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라는 것도 주식반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입하는 간접투자, 펀드, 전부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지분금융입니다. 전부 사례를 다 외워야 됩니다.
부채금융은 이제 저당권을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하고 타인 자본인 빚을 지는 거지, 그지? 그게 그 부채금융인데, 우리가 저당권 출자하고 돈 빌리는 걸 저당금융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신탁 증서에 신탁 수익권에 저당권을 출자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게 신탁금융입니다. 이 전부 부채금융을 대표하는 상품이죠. 그리고 MBS라는 거 있지? MBS야, 그지? MPTS라든가 MPTB라든가 또 MBB라든가 그리고 CMO 이런 게 있잖아, 그지? 전부 다 MBS 종류 아닙니까? 그리고 또 ABS, 그지?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ABS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채금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지.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게 뭐 있노?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사채니까 부채금융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메자닌 금융은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지? 두 가지를 합친 거야. 이게 요 사례를 꼭 외워야 됩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또 주식 전환 사채 역시 이것도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자닌 금융을 대표하는 상품이 두 개인데요. 이 부동산 금융을 구분하는 거, 이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 그 다음에 메자닌 금융을 구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지거든요. 2년에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비교하고 사례들을 익히고 계셔야 되고,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금융의 개요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실제 시험 범위는 이제 111쪽부터,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칠판 좀 지우고 쉬었다 합시다. 여기서부터 조금 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